여기 미국의 최고 앵커가 한국 남자라면 학을 뗀다면서 자신과 딸을 버린 나라라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딸 때문에 정말 끌려가듯이 가게 되었던 한국 병원 한복판에서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외투를 집어던지며 절규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과거에 한국이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무슨 행동을 했길래 한국이라는 말만 들으면 피를 토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에서 MBC 앵커로 있었던 나타샤 페트로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35년 전 이곳에서의 기억 때문이었죠. 앵커로서 한국 관련 뉴스를 전할 때면 늘 차가운 목소리가 되었고 딸마리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제지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한국의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일어난 그 일이 저와 제 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서울에서 살면서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네요.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최고의 자리를 던져버리다니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만 이곳에 와보라고 모든 것은 그날 달라질 수 있다고 답해줄 뿐이에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달라졌냐고.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보스턴 메디컬 센터가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때 무대 조명이 꺼지고 카메라의 빨간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MBC 보스턴의 9시 뉴스가 또 한 번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네요. 25년째 이어온 일상이지만 매일이 첫날처럼 긴장되고 소중합니다. 여전히 완벽하시네요, 나타샤. 시청률도 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때 스태프들의 칭찬에 저는 여느 때처럼 담담히 미소 지었습니다. TIME즈가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앵커 10인에 선정했을 때도 피바디 상을 수상했을 때도 그랬죠. 화려한 수식어들이 제 이름 앞에 붙을 때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어왔던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분장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과 맞춤 제작된 의상을 걸친 MBC 보스턴의 간판 앵커 나타샤 페트로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22의 나이에 혼자 딸을 안고 방송국 막내 리포터로 시작했던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으리라는 걸.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저립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밤잠을 설쳐가며 원고를 썼던 날들, 출입처마다 쫓아다니며 특종을 찾아 헤맸던 순간들, 어린 마리를 방송국 타가시설에 맡기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보스턴의 거리를 현장 취재 다녔던 겨울밤들을 말이죠. 엄마가 지금은 힘들어도 꼭 성공할 거야. 그래서 우리 마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거야. 매일 밤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되뇌었던 그 다짐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나 봅니다. 현장 리포터에서 저녁 뉴스 앵커로 다시 프라임타임 메인 앵커까지 한 계단씩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았던 단 한 가지는 바로 진실 추구였어요. 그 여자 앵커 봤어. 러시아계에다가 싱글맘이래. 이민자 출신이 어떻게 메인 앵커를? 그렇게 들었던 수군거림에도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제가 겪은 편견과 차별이 있었기에 소수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보스턴 글로브는 저를 편견을 깨부순 언론인이라 칭했고 콜롬비아 저널리즘 스쿨에서는 올해의 여성 언론인상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었죠. 하버드를 졸업하고 주요 방송국 PD가 된 마리가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해줬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성공을 이뤘다고 느꼈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이었던 할아버지 니콜라이 페트로프는 혁명의 소용돌이를 피해 가족들을 이끌고 미국으로 망명하셨죠. 그때 할아버지의 나이 26, 아버지는 겨우 2살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보스턴에 정착한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러시아에서 누리던 귀족의 지위도 재산도 모두 잃었지만 한 가지 잃지 않은 게 있었죠. 바로 교육받은 자의 품격과 지혜였어요. 할아버지는 그것을 무기로 금융업에 뛰어드셨고 놀랍게도 대공황 시기에 오히려 부를 일구는데 성공하셨죠. 페트로프 투자회사는 처음부터 컸던 게 아니란다. 할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손님의 신뢰를 쌓아가며 일구신 거야. 그렇게 할아버지의 성공은 우리 가족의 미국 정착에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와 회사를 더욱 키우셨고 저는 비코닐의 고급 주택가에서 자랐죠. 러시아 귀족의 피를 이어받은 이민자 가정이라는 특별한 배경은 저를 보스턴 사교계의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늘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나타샤, 과거의 영광은 과거에 묻어둬야 한다. 우리는 이제 미국인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대로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이방인 같은 감정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면서도 국제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87년이 되었고 어느덧 저는 하버드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시아 국가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죠. 당시 지도교수님은 일본을 추천하셨습니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던 일본이 더 전망이 있다고 보셨거든요. 하지만 난 한국을 선택했어. 왜요, 엄마? 그 이야기를 들려주던 중 딸마리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어쩌면 그때부터 운명이 저를 이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당시 한국은 격동의 시기였어.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고 88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지. 젊은 저널리스트 지망생이었던 내게는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것 같아. 그렇게 저는 1987년 3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인천공항도 없던 시절 김포공항에 내린 순간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해요. 낯선 한글 간판들, 처음 맡아보는 김치 냄새, 거리를 가득 메운 학생들의 함성까지. 그때만 해도 몰랐죠. 제 인생이 이 낯선 땅에서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 남자가 있을 거라는 것도. 한국에 간 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어요. 한국어도 서툴렀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불편함이 오히려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1987년 3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의 봄은 보스턴과 달랐죠. 꽃샘추위가 매서웠지만 공기 중에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때 저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낯선 한국어와 씨름하면서 신문을 읽고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외국인 학생이었지만 현지 언론인을 꿈꾸는 저널리즘 전공생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나 봐요.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한국일보를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타임즈를 다 보셨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가운을 걸친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의대생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그의 손에는 의학 서적이 들려 있었어요. 아, 네, 여기 있어요.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는 제게 그는 갑자기 영어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외국인 학생이시군요. 제가 영어로. 아니에요. 한국어로 해주세요. 배우는 중이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첫 대화. 그가 바로 김성호였습니다. 의대 본과 4학년이었고 소아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죠.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보스턴이면 하버드인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서울대와 하버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고 있어서요. 제가 얼마 전 영어 논문을 찾다가 우연히 그의 말투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세련되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중하고 신중했죠. 마치 환자를 대하듯 사람을 배려하는 말투였다고 할까요? 그날 이후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서 공부했고 저는 어느새 그의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처음에는 서로 눈인사만 나누다가 점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국의 의료 현실이 많이 열악해요. 특히 지방은 더하죠. 제 고향만 해도 소아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어요. 그의 눈빛은 의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할 때 가장 빛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단순히 명문대 의대생이 아니라 진정한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실은 말이에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봉사활동을 가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서울 근교의 고아원인데 현장 취재 삼아서라도. 그렇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그렇게 우리는 도서관을 벗어나 처음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본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고 진료할 때는 장난감을 이용해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모습이 마치 베테랑 의사 같았거든요. 선배님, 정말 소아과 의사가 천직이신 것 같아요. 간호학과 학생의 말에 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그날 저녁 서울 시내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현실, 그의 고향 이야기,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생각까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눈 날이었죠. 페트로바 씨는 러시아 계시죠? 혹시 러시아 의학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성함을 보고요. 그리고 가끔 러시아 의학 서적을 보시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를 관찰했던 것처럼 그도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것이 되어갈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낯선 도시가 조금씩 친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엄마, 그때 정말 낭만적이었겠어요. 그때 들었던 마리의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87년 서울의 봄, 그 찬란했던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4월이 되자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주치던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캠퍼스 산책으로 이어졌죠. 성우는 제게 한국의 봄을 설명해주곤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봄을 출래불사춘이라고 해요.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뜻이죠. 왜 그런가요? 그만큼 변화가 심하다는 거겠죠. 하루는 따뜻했다가도 다음 날은 꽃샘추위가 오니까요. 그가 이런 설명을 할 때면 저는 무심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의대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문학적인 감성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문학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성우가 워크맨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이어폰을 나눠 끼고 처음 들은 노래가 바로 백만송이 장미였습니다. 애절한 멜로디와 가사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 노래의 의미를 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장미를 피우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상대방을 위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이 노래가 말하고 싶은 거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캠퍼스의 모든 꽃들이 장미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때로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해질녘이면 관악산 근처를 산책했고,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죠. 성우는 제게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여기가 인사동이에요. 우리나라 전통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죠. 이건 비빔밥이에요. 한국인의 정서가 가장 잘 담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설명에는 늘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의 아픈 현실도 숨김없이 보여주려 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방의 현실이 안타깝죠. 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도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꿈에 대해,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성우는 고향에 돌아가 어린이 병원을 세우고 싶다고 했고, 저는 한국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는 특파원이 되고 싶다고 했죠. 5월이 되자 캠퍼스는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낮에는 각종 공연이 열렸고, 밤이면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나타샤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평소보다 더 진지한 목소리로 성우가 물었습니다. 시간 있어요. 왜요? 제 고향에 가보지 않으실래요? 충남 태안이에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여행 초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첫걸음이 될 터였어요. 가고 싶어요. 제 대답에 성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들었던 백만송이 장미는 전과는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봄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앞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 5월의 마지막 주말, 태안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지. 버스 안에서 성우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 깼을 때였어요. 서울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죠.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그 순간 성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신문을 보니 큰 글씨로 실려 있었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 사실 밝혀져. 태안에서의 달콤했던 주말이 무색하게, 서울은 이미 폭풍 전야였습니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 캠퍼스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곳곳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성우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나타샤 씨, 우리나라가 지금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독재 정권의 거짓말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날 이후 성우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신 의대 학생회 모임에 자주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면서요. 왜 시위에 신경 쓰는 거예요? 맞아요. 의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의사 이전에 양심 있는 지식인이 필요해요. 환자를 살리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가 건강해져야 하니까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배운 저널리즘에서는 객관성과 중립성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꿈은요? 고향에 병원을 세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더 그래요.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료 개혁도 불가능해요.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도 이 잘못된 체제가 만든 결과라고요. 그렇게 6월이 시작되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연일 시위 소식이 들려왔고 최루탄 연기가 캠퍼스를 뒤덮었어요. 성우는 점점 더 깊이 시위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불쑥 물었어요. 나타샤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시위에 대해서.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의 마음에 맞춰줘야 할까?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폭력적인 시위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당신이 다치면 어떡해요? 순간 성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제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폭력적이라고요? 최루탄을 쏘고 학생들을 연행하고 고문하는 건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저 진실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간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더 이상 시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결연해져 갔습니다. 6월 10일,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역사는 조용히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곧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란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타샤 씨, 내일 시내에서 큰 집회가 있어요. 저 참가하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백만송이 장미 테이프를 틀어놓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우리의 사랑은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 87년 6월 10일, 그날의 아침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나타샤 씨, 오늘은 제발 기숙사에 있어주세요. 아침 일찍 걸려온 성호의 전화.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의 따뜻함도 장난기도 없었죠.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외신 기자들도 많이 올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말을 마치지 못한 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성호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아침, 저는 심한 멀미로 힘들었습니다. 며칠째 이던 증상이었죠. 기숙사 룸메이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나타샤, 혹시 임신이 아닐까?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성호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TV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시작되었다는 소식, 최루탄 연기로 뒤덮인 거리, 경찰과 대치하는 학생들. 저는 즉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호의 당부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뱃속의 아이에 대한 의심도 잠시 잊었죠. 그저 성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내는 아수라장이었어요. 호언철폐에 독재타도를 외치는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정경들의 방패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성호를 찾아다녔어요. 의대생들이 주로 모인다는 을지로 일대를 헤매고 다녔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타샤 씨, 여긴 왜 나왔어요? 성호의 의대 동기였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성호는요? 성호는 어디 있어요? 방금 연행됐어요. 최루탄을 맞은 시민을 치료하다가.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귓가에서는 심장 소리만이 쿵쿵 울렸어요. 어디로요? 어느 경찰서로 끌려갔나요? 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최루탄 연기가 거리를 뒤덮었고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경찰서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성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했습니다. 면회도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주 정도 되셨네요. 순간 듣게 된 의사의 말이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시위 함성이 들렸고 최루탄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미대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교환학생들의 즉각적인 귀국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신변이 위험할 수 있어. 당장 돌아가는 게 좋겠다. 지도교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성호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결국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도망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떠나는 날 김포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백만송이 장미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성호가 건네준 그 테이프를 가슴에 품은 채로요.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자. 그렇게 속삭이며 한국을 떠났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이별이 35년이나 될 줄은. 귀국 후 첫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보다 더 힘들었던 건 그 후에 찾아온 분노와 원망이었죠. 그렇게 차를 홀짝이며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PD가 된 내 딸이 그때의 저처럼 22살이었다는 게 새삼 놀랍게 느껴졌어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격분하셨죠. 러시아 혁명을 피해온 집안의 자존심이 한국의 시위자와 엮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니?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라고 했던 아시아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매일 밤 한국 소식을 찾아보곤 했어요. 6월 항쟁은 결국 승리로 끝났고 대통령 직선제가 이뤄졌다는 소식도 들었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성호에 대한 원망이 시작된 게 그가 조금만 덜 이상적이었다면, 조금만 더 현실적이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텐데 그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기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의 정의감과 신념이 미워졌습니다. 가을이 되자 MBC 보스턴에 인턴 제의가 들어왔어요. 지도 교수님의 추천이었죠. 저는 일에 파묻혔습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낮에는 방송국에서 일하고 밤에는 법대원 공부를 했죠. 12월,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이름은 뭐로 하시겠어요? 마리 페트로바요. 성호의 성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조차도 원망스러웠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저에겐 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닿으면 안 되는 곳, 돌아보면 안 되는 운명.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마리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고 저는 점점 방송국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관련 뉴스를 전할 때면 더욱 철저하게 감정을 숨겼습니다. 88올림픽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도 냉소적인 어투가 되곤 했죠. 저들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인생을 망가뜨린 곳인데. 봄만 되면 악몽을 꾸곤 했어요. 최루탄 연기 속에서 성호를 찾아 헤매는 꿈. 그래서 매년 6월이 되면 의도적으로 바빠졌죠.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우고 출장을 자청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마리가 자라면서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의도적으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려 했습니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는 괜찮았지만 한국어만큼은 그곳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번 닿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곳. 그렇게 믿었던 거죠. 특히 힘들었던 건 의료 관련 뉴스를 다룰 때였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미어졌습니다. 성호가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이 이뤄졌다는 게 더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성공한 앵커가 되었고 마리도 훌륭하게 자랐어요. 하지만 봄이 올 때면 여전히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당신을 위해 100만 송이 장미를. 그리고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묻곤 해요.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이 정말 그를 잊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였을까? 사실 징후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였을까요? 마리가 자주 피곤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PD라는 직업이 원래 체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엄마, 요즘 몸이 너무 무거워요. 관절도 아프고. 과로일 거야, 마리. 넌 늘 이래 너무 열심히잖아. 바쁜 일상 속에서 저는 그녀의 작은 신호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피부에 작은 발진이 생겼을 때도, 갑자기 열이 오르내렸을 때도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라고 치부해버렸죠. 특히 신경 쓰이던 건 마리의 입술이 자주 파래지는 증상이었어요. 그때마다 마리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엄마. 요즘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하느라 바빠서. 2024년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또다시 세계의 주목을.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절대 울리지 않도록 해놓은 전화. 마리의 남자친구 스티브였어요. 어머님, 마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패닉해서 뛰쳐나갔어요. 그대로 마리가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우 희귀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가. 그렇게 시작된 병원 생활. 보스턴의 유명한 병원들을 모조리 돌아다녔습니다. 하버드 의대 병원, 브리검 여성병원, 베스 이스라엘.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면역 억제제로 증상을 조절할 순 있지만 완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리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엄마,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난 자꾸 한국이 생각나요. 거기 가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35년간 거부해온 그곳, 한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던 그곳을 마리가 입에 담다니. 마리, 미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야. 굳이 그곳까지. 하지만 마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요즘 한국의 의료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특히 희귀질환 치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병원들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가 건넨 태블릿에는 이미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이 병원 봐요, 엄마. 미국에서도 치료를 못 받은 환자들이 여기서 완치됐대요. 사실거려했던 만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리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미국의 어느 병원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죠.
또한 동료들은 저를 만류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시즌 피날레를 앞두고.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미워하고 부정했던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35년 전 김포공항을 떠나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도망치듯 떠났지만 이제는 딸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는 거예요. 마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나서야 두근대는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죠.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거부해온 운명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이끄는 걸지도.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건 어쩌면 한국이나 성우가 아닌 바로 저 자신이었던 걸까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갇혀 살아온 저 자신.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순간 기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35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에서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될까요? 서울의 대형 병원들을 전전하며 2주가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매번 같은 말들의 반복이었어요. 유명하다는 병원은 모두 찾아갔지만 마리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마주친 할머니 한 분이 불쑥 말을 건네셨습니다. 아가씨, 혹시 자가면 역질환인가요? 네, 그러면 태안의 김성호 원장님을 찾아가 보세요. 우리 손자도 그분한테 완치받았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성호라니,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외국에서도 많이들 찾아온다더라고요. 특히 희귀병은 그분한테 가면 답을 찾는다고. 태안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 풍경은 35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포장도로는 반듯한 고속도로가 되어 있었고 허름했던 시골 마을은 깔끔한 관광지로 변해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여전히 차창을 두드렸지만 그 속에 실린 이야기는 달라져 있었죠. 저기가 신도시예요. 10년 전만 해도 다 바다였는데. 택시 기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 기억 속에 태안과 현재의 태안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김성호 원장님 병원입니다. 그렇게 택시 기사가 멈춰선 곳은 깔끔한 3층 건물이었어요. 태안연합의원이라는 간판 아래 원장 김성호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시골 병원이라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깔끔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접수 데스크에 다가서자 태블릿 PC가 건네졌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직 종이 차트를 쓰는 병원이 많은데 여기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처음 방문하시는 분은 여기에 기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영어로도 가능합니다. 간호사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에는 실시간 진료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환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순서를 확인하고 있었죠.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도 보지 못한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는 곧 영어로 된 태블릿을 가져왔고 마리의 이전 진료 기록을 QR코드로 전송받았습니다. 보스턴에서 가져온 두꺼운 진료 기록 처리 무색해질 만큼 신속한 처리였어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D 영상 진단기, AI 보조 진단 시스템. 시골 병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저희 병원은 원격 진료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어서 귀국하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저는 간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의 시골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시골 병원에 구축했다는 사실이 성호의 변하지 않은 신념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의사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3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타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호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마리를 바라보는 성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 딸입니다. 아, 순간 성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 전문가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치료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치료는 증상만 억제하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성호는 마리의 상태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3D 영상 진단으로 미세한 혈관의 변화까지 체크하고 AI 시스템으로 수천 건의 유사 사례를 분석했죠. 첫 일주일, 마리의 피부 발진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엄마, 간밤에 처음으로 가려움 없이 잘 잤어요. 이틀 뒤, 항상 차갑던 손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체온 분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성호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마리는 처음으로 혼자 산책을 다녀왔어요. 이상해요, 엄마. 몸이 갑자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보스턴의 어느 병원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의료진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이곳 태안의 시골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면역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곧 성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를 와락 껴안을 뻔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의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나타샤 씨. 다만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겠죠. 간호사들은 마리를 위해 매일 아침 산책 코스를 추천해 주었고 식단까지 직접 챙겨 주었어요. 대형 병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2주가 지난 날 마리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예요. 이제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35년 동안 한국을 미워하고 거부했지만 정작 제 딸을 살린 건 이곳이었다는 걸. 원장님, 혹시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같이 식사라도.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까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들인데. 그렇게 저는 성우와 병원을 나서고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에서 이런 최첨단 병원을. 서울에서도 제의가 많았을 텐데요. 성우는 잠시 와인 잔을 들여다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민주화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더군요. 의료 불균형 문제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대형 병원들은 더 커지고 지방은 의료 사각지대로 남겨지고. 그래서 결심했죠.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료 혜택도 평등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런 첨단 장비들을 환자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하고 싶었어요. 돈이 있는 사람만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또 다른 형태의 독재니까요. 마리가 감탄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환자들도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점점 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아졌죠.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픈 사람 앞에서 국경은 무의미하니까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성우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네요. 다만 최루탄 대신 청진기를 들고 구호 대신 치료로. 87년의 싸움이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제 말에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독재에 맞서 싸웠지만 지금은 불평등과 싸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마리가 문득 물었습니다. 그럼 수익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연구비 지원도 받고 해외 환자들의 수익금으로 지역 환자들을 돕죠. 그리고 성우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더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논문도 쓰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죠. 원장님의 치료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요? 마리의 말에 성우가 겸연쩍은 듯 웃었습니다. 그저 환자를 위한 길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87년에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마리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테라스에 나가 바다를 보겠다고. 후회하진 않으세요? 서울의 큰 병원에서 편하게 지내는 대신.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때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당신도 그렇잖아요? MBC의 앵커가 되셨고. 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창밖으로 마리가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마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원장님, 저기 무지개가 떴어요. 창밖을 보니 정말 노을 속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마치 늦어진 우리의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우와의 재회를 마치고 저는 마리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우리는 이제 매주 화상으로 진료를 봅니다. 마리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성우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가끔 그 노래를 들을 때면 생각합니다. 성우는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100만 송이 장미를 피워냈다고. 그리고 이제는 저도 제 안에 장미를 피워낼 차례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으로 다시 출근하게 되었죠. 오늘의 특별 뉴스입니다. 미국 의료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신의료 시스템. 방송이 끝나고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늘 방송 잘 봤어요. 마리의 메시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년 전 태안에서의 기적 같은 시간이 떠올랐어요. 마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가웠던 손발에 온기가 돌고 피부 발진도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생기가 돌아온 거죠. 나타샤 씨, 마리의 상태가 이렇게 좋아진 건. 성우가 진료실에서 설명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서양 의학은 증상을 각각 분리해서 보는데 우리는 몸 전체의 균형을 봐요. AI 진단도 그런 방식으로 설계했죠. 실제로 마리는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달에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고 병원에서 추천한 식단을 철저히 지켰어요. 한약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치료를 받으면서 마리의 면역 수치는 점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마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더 놀라웠던 건 그곳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세계 각지에서 온 환자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시골 병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케어가 공존하는 곳. 저는 MBC에서 특별 기획으로 한국의 의료 혁신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시리즈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미국이 최고라면서 한국을 비웃던 과거의 저처럼 다들 비웃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성우가 말했죠. 진실을 전하는 게 저널리스트의 의무 아닌가요? 그래요. 제가 3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마리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의료 관광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라고 하네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나요? 엄마,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마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매일 아침 태안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본 일출, 시골 병원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성우의 흰머리가 된 모습까지. 지금도 매주 화상 진료를 합니다. 마리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죠. 때로는 성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그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지방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다음 달에 보스턴에서 의료 컨퍼런스가 있어요. 성우의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그토록 한국을 부정하고 싶었는지. 그건 제 안의 두려움이었던 거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편견을 깨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오늘도 백만 송이 장미를 들으며 출근합니다. 이제 이 노래는 더 이상 아픔의 기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가 되었으니까요. 태안의 바닷가에 정말로 무지개가 떴던 그날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딸을 살린 건 한국이었다. 고. 내 편견을 깨운 건 한국이었다. 고. 그리고 내 인생의 새로운 봄도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다른 곳은 몰라도 한국은 절대 안 돼. 얼마나 극악무도한 줄 알아? 한국인들보다는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훨씬 낫다고. 여기 한국은 절대 안 된다며 동료에게 빨개진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여성이 탄 비행기는 한국으로 비상착륙을 하게 되고 여성은 한국의 공항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맙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 듀부아라고 합니다.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인종들을 상대해본 만큼 서비스 면에서는 누구보다 월등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동료들의 동경을 사기도 한답니다. 돌발 상황 대처나 컴플레인 처리는 저희 몫이죠.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컨트롤하기 힘든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물론 승무원으로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지만 한국만큼은 그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승무원 1년차에 한국인 단체 관광객 50명을 맞닥뜨린 순간부터 시작되었죠. 그들이 탑승한 순간부터 비행기는 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자마자 비행기 통로는 포토존이 됐고 객실은 시끄러운 수다 소리로 가득 찼죠. 서비스의 왕인 저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컴플레인은 당연했고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 때는 더욱 심각했어요. 프랑스 항공사의 기내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30분 동안 계속된 그들의 컴플레인은 솔직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대체 이코노미의 기내식에서 뭘 그렇게 기대하는 걸까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수준을 기대한 걸까요? 게다가 한 번은 비즈니스석에 한국 승객이 와인을 쏟고는 저희에게 화를 내더군요. 자신이 흘려놓고 왜 저희한테 화를 내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비행기가 흔들려서라고 하는데 저희 비행기는 당시 순항 중이었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구두를 던지며 저에게 닦아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파리 16구에서 나고 자란 제가 하인 취급을 당하다니. 샹젤리제 거리의 루이비통 매장에서 3년간 일할 때도 이런 손님은 없었는데 말이죠. 눈물이 날 뻔한 것을 겨우 참고 결국 저는 구두를 닦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국인 커플이 이코노미석 티켓을 가지고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를 요구했죠. 불가능했기에 거절하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를 연달아 외치며 30분 동안 고성방가를 질렀습니다. 결국 수석 승무원까지 나서서 진정시켜야 했죠. 기내 화장실은 또 어땠을까요? 매번 20분씩 차지하고 들어가 화장을 하는 바람에 다른 승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파리 패션위크 런웨이를 걷듯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이라니.
전 세계가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한다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련됨과는 거리가 먼 공공의 절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고작 몇 년 사이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해서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수석 승무원이 다가와 저에게 다음 비행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광저우행이라니? 순간 가슴이 뛰었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중국 미술사를 전공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에게 중국은 꿈의 도시였으니까요. 3년 전부터 시작한 중국어 공부, 매일 밤 탐독한 중국 고전 영화들, 그 모든 노력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객 명단을 확인한 순간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0명의 승객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유니폼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최고급 메이크업 브랜드로 완성한 메이크업,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우아한 자태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지만 곧 한국 승객들과의 긴 비행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의 전환을 위해 휴대폰을 여러 틈틈이 저장해둔 광저우 관광 코스를 확인했습니다. 실크로드의 시작점인 베이징로드, 청나라 시대의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샤먼 올드타운, 황제들의 정원이었다는 위라먼. 마치 루브르 박물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처럼 가슴이 설렜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은 까다로운 한국 승객들만 잘 견디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까다로운 관광객들도 매일 상대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브리핑룸으로 향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점검했습니다. 완벽한 파리지앵다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게 제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들의 나라에서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13시간만 참자. 그리고 내 꿈의 도시 광저우에서 신나게 노는 거야. 에펠탑이 파리의 상징이듯 제 편견도 그만큼이나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무너지는 데에는 예상치 못한 비상착륙이라는 운명의 장난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리고 며칠 뒤 비행이 시작된 지 5시간. 제 예상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의 한국 승객들은 마치 파리의 노천 카페라도 되는 양 시끄럽게 담소를 나누었고 이코노미석에서는 30분마다 호출을 해댔죠. 보르도 와인을 서빙하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난기류는 흔한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승무원 여러분은 객실 서비스를 중단하고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호출을 받고 카트를 고정하려는 순간 비행기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소피,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장님이 비상착륙을 검토하고 계세요. 수석 승무원의 긴장된 목소리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년간 에어프랑스에서 근무하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때 기장의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우측 엔진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착륙을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이라고요?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처럼 격식 있는 타오이안 공항도 있고 완벽한 서비스로 유명한 후쿠오카 공항도 있는데 하필 한국이라니요. 다른 공항은 안 되나요? 저의 당황한 질문에 돌아온 수석 승무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정비시설도 가장 좋고 활주로도 길어서 안전하다는 거였죠. 꿈에 그리던 광저우는 미뤄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의 동요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국 승객들의 반응이 극심했죠. 위험한 거 아니에요?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호텔은요? 다음 항공편 연결은요? 마치 베르사유 궁전의 귀족들처럼 끝없는 요구사항을 쏟아냈습니다. 정비에 최소 24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항공사에서 호텔을 제공해드리며 수석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이어졌지만 제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이라고요? 파리의 최고급 호텔에서도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약해둔 광저우의 호텔도 맛집도 미술관도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인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죠. 괜찮아. 그냥 호텔에만 있으면 돼. 룸서비스 시키고 중국 다큐멘터리나 보면서 저는 착륙 준비를 하면서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맘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마리 애니 위로의 눈빛을 보냈지만 파리의 우아한 카페에서 보내야 할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죠. 승객 하차를 돕는 동안에도 한국 승객들의 요구사항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호텔 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다음 항공편 보상을 요구하고 프랑스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24시간이라니 이걸 어떻게 버티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이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될 줄은요. 에펠탑의 화려함만을 찾던 제가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급하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 본 인천공항의 시설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아니, 솔직히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공항보다도 훨씬 좋아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곧장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이런 생각을 쫓아냈습니다. 이건 그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일 뿐일 테니까요. 그렇게 공항을 나서서 저는 호텔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호텔행 버스에 몸을 실은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극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비상착륙과 스트레스 때문이었겠죠. 파리의 개선문부터 시작해 끝없이 이어지는 네온사인들이 한데 뒤섞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 괜찮아요? 옆자리의 마리 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하려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마치 뱃멀미를 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구토감이 올라왔죠. 고속도로 한복판이라 차를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기사님,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마리 앤이 앞좌석으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항 의료센터가 가장 가깝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데다 외국인 진료도 가능해요. 그렇게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속은 계속해서 뒤틀렸고 머리는 종소리처럼 울렸죠. 의료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누군가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과 함께 들려온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토 발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혹여나 파리 사람일까 하는 기대감에 저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3년간 유학했어요. 하필 한국인이라니.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증상을 설명했는데 민재는 놀라운 속도로 의료진을 호출했고 그의 프랑스어는 마치 파리 태생의 네이티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성 위염과 편두통이네요. 의사의 진찰이 끝나고 링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증상이면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민재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갈 때까지 그냥 호텔에서 버티면 될 일이었죠. 강남에 프랑스어를 하는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 있어요. 제가 동행해드릴 수 있는데 거절하려다 갑자기 찾아온 두통에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택시 기사는 프랑스어로 된 내비게이션을 사용했고 실내는 파리의 고급 택시만큼이나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세련된 건물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마치 파리의 라데팡스 지구를 보는 것 같았죠. 저기가 한강입니다. 민재의 설명에 고개를 돌렸는데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센 강변의 야경도 이렇게까지 아름답진 않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밤중인데도 파리의 대학병원보다 더 현대적인 시설에서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신속했죠. 파리에서도 이런 병원은 본 적 없어요. 무심코 내뱉은 말에 민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타러 가는 동안 민재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치 파리의 최고급 티하우스에서 마시는 것처럼 향긋했죠. 약국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놀란 것은 한밤중인데도 거리가 활기찼다는 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카페에는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여자 혼자 이렇게 늦게 다녀도 괜찮은가요? 제 질문에 민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파리의 밤거리보다 훨씬 안전하죠. 심지어 이후 들른 편의점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치 작은 식료품점 같은 규모의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심지어 24시간 동안 영업을 한다니.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와인 선택권도 파리의 작은 와인샵 못지않았어요. 내일도 괜찮으시다면 서울의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평소였다면 단호히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어쩌면 서울의 야경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발견한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좋아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도 놀랐습니다. 민재는 저희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죠. 이후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민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프랑스에는 문화가 있다면 한국에는 정이 있어요. 처음엔 시끄럽고 정신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밤하늘과는 다른, 하지만 분명 그만큼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상하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그리고 민재의 마지막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문화와 정, 세련됨과 따뜻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어제와는 또 달랐어요. 파리의 아침이 여유로움으로 시작된다면 서울의 아침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로비에 내려갔는데 민재는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파리의 부티크에서 볼 법한 세련된 캐주얼 차림이었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나와줘서 고마워요. 오늘 하루 서울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나선 첫 목적지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파리의 생강변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면 한강변은 현대적인 세련미로 가득했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 요가를 하는 시민들, 마치 도시 한복판의 작은 낙원 같았습니다. 파리지앵들은 카페에서 와인을 즐기지만 서울 사람들은 한강에서 치맥을 즐깁니다. 치맥이요? 치킨과 맥주의 합성어예요. 한국의 새로운 문화죠. 치킨과 맥주라니.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와인 페어링을 즐기던 제가 패스트푸드와 맥주를 마신다니요. 하지만 민재가 권유한 첫 한 입에 제 편견의 두 번째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맛은 파리에서 상상도 못했어요. 바삭한 튀김옷과 부드러운 속살의 완벽한 조화, 특제 소스의 신비로운 맛. 와인 전문가인 제가 맥주를 들이키게 만드는 마법 같은 경험이었죠.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 하나로 음식이 강변까지 배달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파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해가 저물자 민재가 지하철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철에 들어서는 순간 세 번째 편견이 무너졌어요. 파리 메트로의 지저분함과 불편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거든요.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아요? 서울의 지하철에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후 동대문에 도착하자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낮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쇼핑몰마다 최신 트렌드의 옷들이 가득했고 가격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이었죠. 파리의 빈티지 숍들이 무색해질 만큼 다양한 스타일과 퀄리티. 게다가 다음날 아침 호텔 배송 서비스라니. 이제 진짜 서울의 맛을 보여드릴게요. 자정이 넘어 도착한 종로의 고깃집. 프랑스라면 이런 시간에 문을 여는 식당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동안 테이블은 온갖 반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갈하진 않았지만 그 풍성함은 미슐랭의 코스 요리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쌈을 싸서 드셔보세요. 한 입에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맛. 네 번째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희는 24시간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파리의 어떤 파티세리도 이 시간엔 문을 열지 않는데 이곳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죠. 디저트의 퀄리티는 파리의 명성 높은 디저트 샵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 편의점이었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우리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와인부터 도시락, 생필품까지, 심지어 취식 공간까지 있다니 파리의 야간 상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품질과 다양성이었죠. 여성 혼자 이렇게 늦게 돌아다녀도 정말 괜찮은가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CCTV도 많고 긴급벨도 있어서 여성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죠. 해가 뜨기 직전 다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며 보는 일출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파리의 에펠탑 전망대에서 본 어떤 풍경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던 한국이 맞나요? 목이 메어 겨우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늘 이랬어요. 다만 세상이 이제서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를.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던 그들의 에너지가 실은 도시를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력이었다는 것을. 무질서해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자유로움이라는 이름의 질서였다는 것을. 민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전 한국이 싫었어요. 시끄럽고 무례하고 세련되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아직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곧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무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알고 싶어졌죠. 한강의 활기찬 밤, 골목골목의 숨은 맛집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열정. 새벽 하늘을 물들이는 붉은 태양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민재 씨, 혹시 한국에서 일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이 도시의 포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해가 떠오르는 한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파리지행의 오만함을 버리고 서울의 열정을 배우고 싶다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다 되어 호텔룸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하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비행기 수리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기쁨보다는 실망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소피, 정비가 완료됐어요. 3시간 후 출발입니다. 수석 승무원의 목소리가 마치 파리의 겨울비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재와의 마지막 만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이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무질서하게만 보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생기 넘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비행기에 오르며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중국이잖아요. 소르본 대학에서 중국 미술사를 전공하고 3년간 중국어를 공부하며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설렘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실망은 지하철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깔끔한 전철은 온데간데였고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탑승했어요.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던 서울 시민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게다가 차량 내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들,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견디기 힘든 악취까지. 호텔로 가는 택시에서는 두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미터기를 켜지 않았고 정상가의 3배를 요구했어요. 파리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노골적인 바가지 요금이었죠. 서울에서 경험한 친절한 택시 기사님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샹그릴라 호텔 체크인에서도 실망은 계속됐어요. 리셉션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영어로 된 설명 한마디 없이 키만 건넸습니다. 서울 호텔의 직원들이 보여준 따뜻한 미소와 섬세한 서비스가 떠올랐죠. 룸서비스는 더욱 최악이었어요. 3번을 시도해서야 겨우 연결됐고 주문한 음식이 오기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음식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서울에서 경험한 24시간 딜리버리 서비스가 새삼 그리워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베이징로의 야시장으로 향했지만 그곳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상인들은 팔을 잡아끌며 강매를 시도했고 바닥은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 떠올랐어요. 정돈된 동선, 깔끔한 상품 진열, 친절한 상인들. 길거리 음식점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서울의 포장마차에서 보았던 위생장갑, 마스크, 깔끔한 조리도구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조리하는 사람이 돈을 만지고 바로 음식을 만지는 걸 보고는 충격을 받았죠. 심지어 그 손으로 코도 풀더군요. 결국 입맛이 떨어져 저는 아무것도 사지 못했습니다. 이후 방문한 문화유적지는 더 큰 실망이었습니다. 역사적 건물들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관광객들은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렸어요. 경복궁의 웅장하고 깔끔한 모습, 정돈된 관람 동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자 거리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서울에서는 새벽 3시에도 편하게 걸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저녁 8시만 되어도 무서웠습니다. CCTV도 없고 늦은 시간에 편의점도 찾기 힘들었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광저우의 밤거리가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3년간 공부하고 동경했던 이곳이 왜 이렇게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민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는 정말 특별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파리행 직항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동경하던 것이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고 편견을 가졌던 것에서 뜻밖의 감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가야겠어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광저우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과 서울에서의 예상치 못한 감동. 이 모든 것을 안고 이제는 제 도시, 파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저는 달라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 같았어요. 편견 없이 그리고 더 열린 마음으로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우연히 발견한 대한항공 채용 공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소피야, 너 미쳤니? 동료 소피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난 결심했어. 서울에서 보낸 그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거든. 그렇게 저는 매일 밤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쓰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하나씩 익혀갔죠.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원으로 달려갔고 주말에는 파리의 한인마을에서 한국 문화를 접했습니다. 놀라워요. 한국어 선생님이 제 숙제를 보시면서 감탄하셨어요. 밤새 연습한 한글이 노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민재와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재는 제가 모르는 한국 문화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시험 보는 날이죠? 화이팅! 시험장으로 향하는 아침, 민재가 보낸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시험장으로 들어섰어요. 3개월이 지나고 마침내 대한항공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에어프랑스 동료들은 여전히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섰을 때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닌 지상직 직원으로서였죠. 첫 출근 날 민재가 꽃다발을 들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해요, 소피아. 이제 진짜 동료가 되었네요. 주말마다 서울의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이태원의 다문화 거리, 홍대의 젊은 예술가들, 북촌의 전통 한옥. 매번 새로운 감동이었습니다. SNS에 한국 생활을 프랑스어와 영어로 공유하기 시작했더니 팔로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제 경험담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죠. 소피아, 우리 부서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로 지원해보는 게 어때요? 상사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가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날의 비상착륙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었을까요? 공항의 수많은 여행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경유지겠지만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착오는 한국행 비상착륙이었어요. 신입사원 교육에서 제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설렘을 발견할 때면 제가 선택한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제 서울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아메리카노, 점심시간에 즐기는 칼국수, 퇴근 후 들르는 치맥까지 이 모든 일상이 제게는 특별한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소피아, 이번 주말엔 에어프랑스 근무하는 옛날 동료들 만나러 가요. 샤를드골에 도착하면 제가 공항 투어 한번 시켜달라고 했거든요. 어느 날 민재가 건넨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고향 파리가 그저 그리운 추억의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습니다. 밤늦게 퇴근해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거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새벽에도 따뜻한 국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상의 편리함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졌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와 효율성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파리에서는 하나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회의와 결제가 필요했지만 여기서는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바로 실행으로 이어지죠. 제가 제안한 외국인 승객 응대 매뉴얼도 한 달 만에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직장 문화도 마음에 듭니다. 수직적일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아이디어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예요. 회식 문화도 변했더군요. 무조건 술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맛집 탐방이나 문화생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졌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이제 제게 단순한 속도가 아닌 더 나은 것을 향한 열정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노선이 새로 생기고 택지가 개발되고 새로운 기술이 일상에 적용되는 속도는 여전히 신기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 문화가 제 인생도 변화시켰나 봅니다. 제 책상 한켠에는 그날의 비상착륙 공지가 적힌 종이가 액자에 담겨 있어요. 그 옆으로 첫 월급으로 산 한글 서예 작품이 걸려있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문구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생각합니다. 편견 없이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마치 제가 그날 우연히 서울에 착륙한 것처럼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신입 직원 교육을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희망을 발견할 때면 그날의 비상착륙이 정말 운명이었다고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 운명을 계속해서 따라가려 해요. 이곳 한국을 더 널리 알리고 나중에는 프랑스와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랍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끔 웃음이 나고는 해요. 여러분도 만약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꼭 마주해보기를 바랍니다. 마치 저의 비상착륙처럼 말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저처럼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나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80년대 한국을 강타했던 이 노래가 지금 미국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여성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밀러입니다. 27살의 사진작가죠. 저는 뉴멕시코의 작은 사막 마을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우신 어머니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집세가 밀리고 끼니를 걸을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카메라를 처음 들었던 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렴. 저는 평생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제가 포착한 진실과 아름다움을 담아내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죠. 한국의 전통 문화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선발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국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지도에서만 보던 작은 나라.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남해의 작은 섬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한 풍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그물을 걷는 어부들, 바닷바람에 너울대는 빨간 고추띠,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아이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추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저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했나 봐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더니 어느새 할머니들은 제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이들은 제 카메라 앞에서 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이준석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남자를 말이죠. 첫 만남은 새벽 부두에서였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을 찍으려 했는데 렌즈 너머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새벽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준석 씨가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바라봤어요. 외지 손님이신가 봅니다.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목소리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제 손이 살짝 떨렸죠. 준석 씨는 자신을 수산업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통 어업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준석 씨의 일터를 찾았습니다. 어촌계 어르신들과 의논하는 모습,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을 살피는 모습,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제 카메라에 담겼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준석 씨는 제게 마을의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죠. 그럴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준석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라 씨는 왜 하필 이런 작은 섬마을을 선택했나요?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죠. 진실된 삶의 모습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찾은 것 같아요. 저의 대답에 준석 씨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찾은 건 단순히 사진 속 진실만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봄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봄이 깊어갈수록 준석 씨의 모습은 제 카메라 속에 더 자주 담기게 됐습니다. 새벽이면 어르신들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한낮에는 양식장을 살피며 저녁이면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준석 씨의 하루는 쉼없이 바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허리가 아프다는 말씀에 안마기를 사다 드리고 젊은 어부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마을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전통은 지키되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해요. 32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준석 씨의 어깨에는 마을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도입해 어르신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젊은이들이 돌아와 새로운 방식으로 어업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늘 복잡한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느 날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죠. 수온과 염도, 산소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데이터예요. 이걸로 최적의 양식 환경을 만들 수 있죠. 어르신들의 경험과 이 데이터가 만나면 우리 마을 어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설명하는 준석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렀죠.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에서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준석 씨의 일과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죠. 때로는 마을 어귀의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반대가 심했어요. 젊은 놈이 뭘 안다고 이것저것 들쑤시냐고. 준석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새벽 어르신들과 바다에 나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골목길을 걸으며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 셔터 소리보다 준석 씨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봄바람이 선선해지던 어느 날 저녁, 준석 씨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길, 준석 씨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좁은 산길을 30분쯤 오르자 탁 트인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발 아래로는 어촌 마을의 불빛이, 머리 위로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반짝였죠. 와, 이런 곳이 있었네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 장소예요. 사라 씨가 오신 뒤로 계속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준석 씨는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듯한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이 노래 아세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예요. 머리를 살며시 흔들자 준석 씨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 모든 장미를 바치고 싶다는 노래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인데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노래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한국어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애잔하면서도 깊은 사랑이 담긴 목소리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사가 궁금하시죠? 준석 씨가 천천히 영어로 번역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정성스레 옮기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한없는 마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싶다는 간절함. 노래가 끝나고도 한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죠. 준석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을 때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노래 가사처럼 진실한 마음이 전해져 왔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욱더 깊게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만 바라보는 대상이 아닌 제 인생의 한 부분으로 준석 씨가 스며들었죠. 양식장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때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저는 준석 씨의 곁에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준석 씨의 모습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마을을 위해 일하는 모습만 담았다면 이제는 그의 작은 표정 하나하나가 제 눈에 특별하게 보였죠. 햇살 아래 반짝이는 눈빛,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 살며시 올라가는 입꼬리, 피곤할 때 무의식적으로 비비는 눈가까지. 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매일 밤 그 전망대에 올라가 백만송이 장미를 들었습니다. 준석 씨는 매번 조금씩 다르게 가사를 해석해 주었죠. 그때마다 노래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때로는 애틋하게, 때로는 설렘 가득하게, 때로는 가슴 시리도록 절절하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완벽한 봄날이 곧 끝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준석 씨의 마음 한켠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도요. 시간이 흘러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 준석 씨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어요. 양식장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때도 한숨을 자주 쉬었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죠. 저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걱정되는 마음에 건네본 말이었지만 준석 씨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아니에요. 할 일이 많아서. 그러면서 준석 씨는 점점 더 자주 만남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거나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전망대에서 함께 보내던 저녁 시간도 어느새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죠. 데이터 분석이 좀 늦어져서 어르신들과 급한 회의가 있어서 죄송해요. 오늘은 정말 바빠서.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준석 씨의 목소리에는 항상 무언가 숨기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통화할 때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어가는 것이 느껴졌고 우연히 마주칠 때면 서둘러 자리를 피하기도 했죠. 그렇게 봄에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준석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으니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걸까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준석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후 늦게 퇴근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집 앞에서 기다렸죠. 하지만 그날 본 것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둑해진 골목길에서 마주친 준석 씨는 누군가와 격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자라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준석 씨는 한참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힘없이 축 처진 어깨가 가로등 불빛 아래 떨리고 있었죠.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 창문, 항상 주머니를 더듬던 손길, 어르신들 앞에서만 지었던 밝은 미소들을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마을 어르신께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준석 씨 가족에 대해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르신은 한참을 망설이시다 말씀하셨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 빚을 지셨어. 준석이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그 빚을 떠안고 살았다고 하더구먼.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었어.
대학도 포기하고 여기서 일하면서 빚을 갚았는데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준석 씨는 혼자서 이런 무게를 견디고 있었던 거였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 후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 앞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라에게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신은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이뤄야 할 사람이에요. 당신의 카메라가 담아낼 아름다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날개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빚과 책임들로 움직일 수 없는 제가 어떻게 당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도 가족의 빚을 갚는 것도 저에겐 포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당신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제가 당신의 꿈을 가로막는 존재가 될까 두려워졌어요. 이 테이프를 남깁니다. 우리가 함께 들었던 백만송이 장미. 노래처럼 당신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건 이 낡은 테이프뿐이네요. 사랑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준석.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보았지만 준석 씨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이웃들은 새벽 일찍 짐을 싸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준석 씨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봄날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이후 저는 일주일을 넋을 놓고 지냈습니다. 카메라를 들 수도 없었고 마을을 돌아다닐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매일 밤 테이프를 들으며 준석 씨의 목소리를 그리워했죠. 결국 저는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에 있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준석 씨를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새벽 부두의 햇살도, 전망대의 별빛도, 좁은 골목길의 발자국 소리도, 그리고 한 달 뒤 뉴욕의 작은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의 말씀으로는 2달 정도. 그러니까 준석 씨가 떠나기 전이었던 거죠.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거리의 소음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들리지 않았어요. 귓가에는 그날 들었던 백만송이 장미 선율만이 맴돌았죠. 준석 씨는 모르겠죠.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로 남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새 생명과 함께 저는 더 강해져야만 했어요. 창가에 앉아 배를 살며시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더 생겼네요. 봄날의 섬마을에서 시작된 백만송이 장미만큼이나 아름다웠던 사랑 이야기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제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날수록 마음속에 그리움도 함께 자라났어요. 뱃속 아이는 제게 준석 씨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초음파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을 닮을까? 준석 씨의 따뜻한 미소를 물려받게 될까? 그렇게 에밀리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정말 준석 씨를 닮았거든요. 특히 무언가를 유심히 바라볼 때면 살짝 깊어지는 미간까지. 마치 준석 씨의 작은 복사본 같았죠.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던 날 5살짜리 아이는 이미 멜로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더군요. 클래식을 전공하리라 생각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세계 음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들어봐요. 인도네시아 가물란 음악이에요. 이걸 재즈와 섞으면 어떨까요? 우와, 이건 몽골의 흠이에요. 현대 클래식과 합치면 정말 특별한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에밀리의 방에서는 늘 세계 각국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이는 서로 다른 문화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융합해냈죠. 20살이 된 지금 에밀리는 아시아와 서양의 음악을 연결하는 프로듀서로서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에밀리에게 제대로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준석 씨에 대한 것이죠. 어린 시절 에밀리가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저는 늘 두루뭉술하게 대답했어요. 너의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었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우리는 서로 많이 사랑했단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에밀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한국 문화를 찾아보곤 했죠.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전통 음악을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뭔가요? 집 정리를 돕던 에밀리가 제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백만송이 장미라는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 테이프, 왜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인가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들려준 노래란다. 에밀리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들도 꺼냈습니다. 봄날의 섬마을, 새벽 부두에서 일하는 준석 씨,
전망대에서 찍은 별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들까지. 이분이 아버지신가요? 에밀리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매만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에밀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뉴멕시코에서 자란 젊은 사진작가가 한국의 작은 섬마을에서 만난 수산업 엔지니어와의 이야기를, 전통과 현대를 잇고자 했던 그의 꿈, 마을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까지. 에밀리는 밤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만송이 장미를 틀었죠. 낡은 테이프에서 노이즈가 섞인 채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에밀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토록 한국 음악에 끌렸는지.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였네요. 며칠 후 에밀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요. 이제는 알아야 해요. 아버지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준석 씨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에밀리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엄마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모르고 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에밀리의 말은 제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요. 저도 알고 싶었어요. 준석 씨는 잘 지내고 있는지, 그날의 선택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결국 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는 한국, 그리고 그 작은 섬마을. 가방을 싸면서 낡은 테이프를 조심스레 넣었어요. 이제는 에밀리와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음악을 완성하고 싶어요.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이 만나는 곳에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에밀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봄날 별들이 쏟아지던 그 전망대에서 들었던 백만송이 장미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새로운 멜로디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20년 만에 다시 밟는 남해의 흘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섬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떨렸어요. 에밀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눈에 담느라 바빴지만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되었죠. 버스가 바닷가 도로를 달릴 때면 문득문득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기에요, 엄마. 바다가 보여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저 바다를 보며 너의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을 시작했단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스무의 전과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은 넓어졌고 낡은 집들은 새 단장을 했더군요.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바다만큼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찍은 사진 속 그 마을이에요? 그래, 하지만 많이 변했구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추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저기 골목에선 준석 씨와 처음 마주쳤고 저 포장마차에선 소주 한 잔을 나눴죠. 어르신들이 모이던 포구의 나무 벤치는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이준석 씨를 아세요? 지나가는 주민에게 조심스레 물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 할머니께서 저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가씨, 혹시 20년 전에 여기 왔던 그 외국인 사진작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네, 맞아요. 저예요. 그래, 내가 찍어준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단다.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는? 할머니의 시선이 에밀리에게 향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준석 씨의 말을 잊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이해하신 듯 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준석이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준석 씨를 아세요? 그럼 지금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해양기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지. 어촌 사람들 돕는다고 매일 늦게까지 불 켜고 있더구나. 빚도 다 갚고 이제는 제법 자리 잡았어. 할머니의 말씀에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찾았어요. 아버지를. 연구소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해 진녘에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작은 건물 앞에 섰을 때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준비되셨어요? 에밀리가 물었지만 사실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컴퓨터 화면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하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준석 씨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업무가. 뒤돌아보던 준석 씨의 말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석 씨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라, 정말 당신이군요. 그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그 시절 그대로의 목소리. 에밀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테이프를 꺼내들었죠. 이 테이프, 엄마가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 노래를 들으며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준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에밀리 앞에 섰어요. 우리 애,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준석 씨는 에밀리와 저를 동시에 끌어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땐 떠나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매일 당신과 우리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연구소의 불빛 아래에 우리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배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20살이고 음악 프로듀서예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석 씨는 에밀리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에밀리는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엄마가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노래 덕분에 아버지를 항상 느낄 수 있었어요. 준석 씨의 시선이 에밀리의 손에 들린 테이프로 향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군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우리에겐 나눌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20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워하며 살아온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준석 씨는 우리를 위해 연구소 근처에 있는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창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집이었죠. 아침이면 파도 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으며 에밀리가 말했죠. 준석 씨는 말없이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20해 동안 그리워했던 일상이 이제야 시작된 거니까요.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20년 전에는 외지인의 시선으로 마을을 담았다면 이제는 이곳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죠. 새벽 어시장의 활기찬 모습, 노을 속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 스마트 양식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의 모습까지 모두 정성스레 담으며 사진전을 올리고 있죠.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뭐예요? 준석 씨가 물었어요. 시간을 건너는 사랑이에요. 20해 전의 사진들과 지금의 모습을 나란히 전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함께 담을 거예요. 준석 씨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어촌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그의 곁에는 우리가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제가 연구소로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주말이면 세 식구가 함께 양식장을 둘러보기도 했죠. 아버지, 이건 어떠세요? 어느 날 에밀리가 들려준 곡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전통 어촌의 뱃노래와 서양 클래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음악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준비하는 새 프로젝트예요.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에밀리는 열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뱃노래를 녹음하고 파도 소리와 새소리를 채집하고 때로는 밤새 작업실에서 음악을 만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을 뒷산에 진달래가 피고 바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쳤죠. 준석 씨는 저를 그날의 전망대로 데려갔어요. 20년 전 처음으로 백만송이 장미를 들려주었던 그곳이었죠. 여기,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준석 씨는 들꽃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수줍게 피어난 작은 꽃이었어요. 백만송이는 아니지만 이 한 송이에 내 모든 마음을 담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해요.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그 순간 에밀리가 가져온 작은 스피커에서 백만송이 장미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에밀리가 새롭게 편곡한 버전이었죠. 전통 가야금의 선율과 서양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소리가 어우러진 그 음악은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노래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 사랑이 음악이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를요. 우리 세 사람은 바닷가 돌계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와 백만송이 장미 선율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20해라는 시간의 무게가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준석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작은 섬마을을 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에밀리의 음악을 통해, 제 사진을 통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 곡의 노래가 맺어준 인연,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겠죠. 오늘도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함께 백만송이 장미를 들을 겁니다. 에밀리는 새로운 편곡을 시도하고
저는 카메라에 우리의 일상을 담고 준석 씨는 조용히 미소 지을 거예요. 20해 전 봄날의 전망대에서 들었던 그 노래는 이제 우리 가족의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희망으로,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제서야 완전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부디 저희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혼자 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캐나다의 교무실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께 빌고 있습니다. 한국인과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며 무릎까지 꿇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학생은 한국인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 이후 부모님께 한국으로 가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학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 최고 명문인 웨스트뷰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이든 김입니다. 이름에서 보다시피 저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경멸하죠. 그 이유를 위해서는 먼저 제 과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죠.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카페테리아로 향했는데 반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너는 한국인이라며? 우리랑 다르잖아. 반쪽짜리네? 라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속 김치를 보고 시작된 놀림이었죠. 어우, 이상한 냄새. 쓰레기같이 생긴 거 먹네. 라는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그날 어머니가 정성스레 만들어주신 도시락은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학교 생활은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은 제 책상 위에 쓰레기를 던져놓고 달아났고 체육 시간에는 아무도 저를 팀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급식실에서는 제가 앉으면 다른 아이들이 자리를 피했죠. 한국인이랑 같이 밥 먹기 싫어? 라는 말이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숟가락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을 먹지 않고 도서관 구석에 숨어 있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학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한 무리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꺼져 라고 소리치며 물을 뿌리곤 했죠. 젖은 옷을 말리러 양호실에 가면 양호 선생님은 또 넌가 보다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넘어졌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봤자 상황이 더 나빠질 거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 사물함에 한국으로 돌아가 라는 낙서가 가득했어요. 지우고 또 지워도 다음 날이면 더 난잡한 글들이 새겨져 있었죠.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친구들과 잘 지내보려 노력해봐 라는 무책임한 위로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복도를 지나가다 누군가 던진 지우개에 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못 본 척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게임을 철저하게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만 사용했고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는 부모님께도 영어로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았죠. 결국 한국 음식은 제 도시락에서 영영 사라졌고 샌드위치와 파스타만 가득했어요. 집에서도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 창문부터 활짝 열었습니다. 제 몸에 냄새가 묻을까 봐서요. 그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1등을 하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밤낮 없이 공부했죠. 특히 프로그래밍에 푹 빠졌습니다. 코딩은 인종이나 국적을 따지지 않으니까요. 오직 실력만이 중요했죠. 게다가 밤늦게까지 코딩에 몰두하다 보면 현실의 아픔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2살 때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죠. 제이든,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했어? 처음으로 친구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제 노력은 중학교에서 더 큰 결실을 맺었어요. 1학년 첫 시험부터 전교 1등을 차지했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제이든한테 물어보자. 가 교실에 새로운 규칙이 됐고 컴퓨터 시간에는 다들 제자리로 몰려들었죠. 전국 청소년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는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교생이 모인 조회 시간에 제 이름을 호명하셨죠. 제이든 김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자 캐나다의 미래입니다. 그 말씀에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 속에서도 저는 한국인 한국계 학생들을 더욱 멀리했어요.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일부러 얼굴을 찌푸렸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죠. 그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제가 한국계라는 게 드러날까봐 두려웠거든요. 나는 캐나다인이야. 한국과는 아무 관계없어. 라는 이 말은 제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벽한 캐나다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거울 속의 동양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은 깊숙이 묻어두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이 흔들릴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담임 선생님께서 새로운 전학생을 소개하셨죠.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서준호 학생이 우리 반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불쾌감이 올라왔어요. 또 한국 학생이라니. 게다가 준호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캘거리 국제 해킹 대회 우승자라는 걸 언급했죠. 그 말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컴퓨터 과학 선생님은 눈을 반짝이며 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감탄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호기심을 못 이기고 캘거리 해킹 대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결승전 장면에서 준호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역대 최연소 우승자라며 칭찬하는 가운데 준호는 완벽한 영어로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었죠. 이 기술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고 싶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제 가슴이 불편하게 조여왔어요. 더 놀라운 건 준호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였습니다. 노인 돌봄 로봇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미 캘거리의 한 양로원에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 중이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군요. 컴퓨터실에서 우연히 본 준호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교실에서의 준호는 더욱 빛났어요. 수업 시간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어려운 개념을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죠. 체육 시간에는 운동을 잘 못하면서도 항상 웃으며 즐겁게 참여했고 점심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한국 음식을 나눠주며 문화를 소개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거슬렸죠. 게다가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면 준호가 먼저 다가가 도와줬어요.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친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영어 발표를 앞둔 친구의 원고를 봐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왜 저러지 못했을까? 그럴 때마다 준호에 대한 질투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중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준호의 당당함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내는 준호를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김밥을 보고 놀림받던 순간들, 도시락 냄새 때문에 급식실에서 쫓겨나듯 나왔던 기억들이 말이죠. 하지만 준호는 저와 달랐습니다. 이거 김치찌개야. 한번 먹어볼래? 준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한식을 권했어요. 놀라웠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죠. 와, 진짜 맛있다. 내일도 좀 나눠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제가 당했던 그 모든 차별과 놀림은 뭐였던 걸까요? 게다가 한국어로 통화하는 준호를 볼 때면 더 화가 났어요. 저는 공공장소에서 한국어를 쓰는 게 늘 두려웠는데 준호는 거리낌 없이 한국어를 썼죠. 심지어 친구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면 준호의 얼굴에는 자부심마저 보였어요.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거야. 정말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야. 이런 설명을 하는 준호를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준호는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걸까요? 더 괴로웠던 건 준호를 보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낯선 감정이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웠거든요. 준호처럼 당당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준호를 향한 질투심은 그래서 더 커져갔죠. 하지만 제일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 중간고사 성적이 발표된 날, 저는 처음으로 2등이란 걸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수학에서 2점, 물리에서 3점, 컴퓨터 과학에서는 무려 5점 차이로 준호에게 졌죠. 선생님들은 두 천재의 선의의 경쟁이라며 좋아하셨지만 저에게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제이든, 이번이 내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거야. 이러한 담임 선생님의 위로는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1등을 한국에서 온 학생에게 져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준호의 겸손함이었어요. 시험이 끝난 후 준호가 제게 다가와 제이든, 내가 워낙 뛰어나서 오히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진심 어린 눈빛이 미워 죽겠더라고요. 방과 후 코딩 클럽의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제 조언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준호의 설명에 집중했죠. 와, 준호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실행 속도가 2배나 빨라지네. 이런 감탄사가 오갈 때마다 제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후 저는 주말에도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꼭 이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자꾸 준호의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대회 우승을 위한 것들 뿐이었는데 준호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완벽했던 세상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균열이 오히려 제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교내 AI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가팀 발표가 있던 날이었죠. 컴퓨터과학 선생님께서 참가 팀 명단을 읽어 내려가시다가 마지막 팀을 발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이든 김과 서준호입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번 대회는 반드시 2인 1조로 참가해야 해. 게다가 너희 둘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이잖니. 좋은 시너지가 날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방과 후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죠. 다른 친구랑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어떻게든 팀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이든, 내가 준호를 왜 이렇게 피하는지 알아.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해. 그렇게 며칠 뒤 첫 팀 미팅 날 도서관 한켠에서 준호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이 자리까지 오는데도 큰 결심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대놓고 싫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준호가 도착하자마자 꺼낸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제이든, 혹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이후 준호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놀라웠어요. AI를 활용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원격 진료 시스템이었죠. 응급 상황 시 증상을 분석해 초기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AI가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오지나 한국의 시골처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로봇 같은 한국 학생의 생각일까요? 더구나 준호는 이미 이런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죠. 하지만 준호의 리더십은 항상 빛을 발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실수로 중요한 코드를 날려버렸을 때였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저는 심하게 책망했을 텐데 준호는 달랐습니다. 괜찮아.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내가 백업본을 만들어뒀으니까 같이 복구해보자. 준호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함께 코드를 다시 작성하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죠. 준호는 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제이든, 내 방식도 좋은데 여기에 이런 기능을 추가하면 어떨까? 너의 알고리즘 실력과 내가 알고 있는 의료 데이터 처리 방식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점점 프로젝트에 몰입해갔어요.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코딩을 하는 날이 많아졌죠. 준호는 매번 도시락을 2개씩 싸와서 저와 나눠 먹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도시락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프로젝트 자료를 가지러 학교에 들렀다가 우연히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있었죠. 호기심에 몰래 지켜보니 준호가 이민자 가정 아이들에게 무료로 코딩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코딩은 우리가 꿈꾸는 걸 현실로 만드는 마법 같은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준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했고 포기하려는 아이가 있으면 끝까지 격려했죠. 그제야 알았어요. 왜 준호가 우리 프로젝트에서 그토록 의료 격차 해소를 강조했는지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나중에 물어보니 준호의 대답이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어요. 나도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으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이제는 내가 그런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준호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있었어요. 저희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준호의 의료 지식과 제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만나 시너지를 냈죠. 응급 상황 감지 정확도 98%, 의료진 연결 시간 5분 이내, 우리의 시스템은 점점 현실화되어 갔어요. 저는 매일 밤 준호와 화상통화로 코드를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았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준호의 조언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의 관점은 늘 새로웠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짚어주었거든요. 제이든, 너의 코딩 실력은 정말 대단해. 나는 이런 최적화는 생각도 못했어. 준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처음으로 순수한 기쁨을 느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준호에 대한 제 편견은 허물어져 갔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온 라이벌이 아닌 함께 꿈을 이뤄가는 동료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죠. 그러다 준호가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AI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준호와 저는 우리의 프로젝트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죠. 축하 파티를 하러 간 카페에서 준호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이든, 이번 여름방학에 특별한 계획 있어? 고개를 저었어요. 매년 그렇듯 집에서 코딩이나 하면서 보내겠거니 생각했죠. 그때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내가 가이드 해줄게. 판교 테크노밸리랑 스타트업들도 구경하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이라니요?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그곳을요? 단호하게 거절했죠. 미안해. 난 관심 없어.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한국의 IT 기업들과 스타트업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유해줬죠. 특히 제 관심을 끈 건 인공지능 연구소들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의료 AI 시스템과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봐, 여긴 네이버 AI 연구소야. 우리 프로젝트 같은 거를 실제로 상용화하고 있대. 준호가 보여준 영상 속 연구소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시설과 자유로운 분위기. 문득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어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는 캐나다인이야. 한국과는 상관없어. 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갑자기 한국 여행을 간다고 하면 모두가 절 비웃지 않을까요? 특히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실 때마다 영어로만 대답하던 제가 이제 와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 너무 창피했습니다. 결국 저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시애틀에 사는 프로그래밍 대회 친구 집에서 2주 동안 지내면서 프로젝트를 할 거라고요. 부모님은 다행히 별 의심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이중생활이 시작됐죠. 저는 매일 방과 후 준호의 집에 가서 몰래 한국어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읽는 것조차 힘들었죠.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발음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알게 됐을 때는 그 과학적인 구조에 감탄했죠. 준호의 어머니는 매번 저녁을 챙겨주셨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 냄새가 나는 것조차 불편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맛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특히 김치찌개의 매콤한 맛은 왜 그동안 이걸 거부했나 싶을 정도로 중독적이었어요. 제이든 밥 떠먹어. 준호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차갑게 식구들을 대했는지 떠올라 부끄러워졌죠. 준호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편견도 하나둘씩 깨져갔어요. 식사할 때면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가족 간의 끈끈한 정. 이런 모습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출발 일주일 전,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 시간에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사실 시애틀이 아니라 한국에 가려고 해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인임을 부정하고 한국 문화를 무시했던 건 사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제 뿌리를 알고 싶어요. 예상과 달리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단다.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었구나. 이제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겠어.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곧 시작될 새로운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아니었다면 난 영원히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확인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드디어 제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되는구나라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저와 준호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입국장에서 마주한 로봇 안내원, 얼굴 인식으로 순식간에 끝나는 입국 심사,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시스템들. 이미 공항에서부터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애들아, 여기야. 준호의 사촌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민수는 유명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수많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밤이 되자 도시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찼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로 위의 전광판이었어요.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차량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걸 보며 감탄했습니다. 첫날부터 정신없이 바빴어요.
민수가 데려간 곳은 코엑스의 삼성 딜라이트 전시관이었죠. 여기서 본 미래 기술 전시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특히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전시물 앞에서는 한참을 떠나지 못했죠. 가상현실 속에서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체험을 했을 때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 실제로 상용화된 기술들이야. 민수의 설명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튿날은 더 놀라웠어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민수가 일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전 세계에서 온 청년들이 한국의 IT 기술을 배우러 왔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 했던 나라에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걸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 새로운 기술이 탄생해. 우리가 개발한 AI도 이미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어. 민수의 회사에서 본 기술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만든 의료 AI 시스템보다 훨씬 진보된 것들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뛰었죠. 이곳에서라면 제 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강남 스타트업 허브 방문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수많은 젊은 창업가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한 스타트업은 우리가 만든 것과 비슷한 의료 AI 시스템을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발전시켰더라고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한국계라는 걸요. 또한 서울대와 카이스트 캠퍼스 투어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연구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 여러 나라 연구진들과 협력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가장 잊을 수 없던 것은 순천으로의 여행이었어요. 준호가 먼저 저에게 저희 할아버지 고향을 방문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라신 낡은 고목 앞에서 마을 어르신을 만났죠. 내가 우리 영수의 손주구나. 어르신의 그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영수.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죠. 항상 품에 사탕 하나를 숨겨놓으셨다가 저에게 건네주셨던 따뜻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생각이 나며 죄송함에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저 나무에서 매일 책을 읽으셨단다. 꼭 너처럼 공부를 무척 좋아하셨지. 어르신께서 들려주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캐나다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 마을에 들르셨을 때의 이야기.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셨다는 할아버지. 죄송해요. 나무에 기대어 훌쩍이는데 준호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였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부정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제 국적이 아닌 할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걸. 한복을 처음 입어본 날도 특별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동안 부정했던 제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경복궁을 거닐며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전통 다과를 마시며 예절을 배우는 동안 잃어버렸던 제 정체성을 조금씩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현대적인 문화도 놀라웠어요. PC방에서 밤을 새우고 노래방에서 목이 쉬도록 노래하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런 문화 속에서 한국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새벽 3시에도 배달이 가능한 문화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해? 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그렇게 3주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떠나기 전날 밤 한강공원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울컥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이곳은 알고 보니 이렇게 멋진 곳이었던 거예요.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곳.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계라는 걸,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다는 걸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에 다시 와서 제가 꿈꾸는 기술로 이 도시에 새로운 빛을 더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캐나다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 특히 준호가 운영하던 무료 코딩 교실에서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계약하자마자 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도였어요.
도서관 한켠에서 이민자 가정 아이들을 모아 코딩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코딩은 우리가 꿈꾸는 걸 현실로 만드는 마법 같은 거예요. 준호에게 들었던 그 말을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3명의 아이들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한국 게임을 당당히 밝히면서 오히려 다른 아시아계 아이들이 더 편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우리처럼 이민자 가정이에요? 한 베트남계 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당당히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래, 나도 너희처럼 2개의 문화 속에서 자랐어. 그리고 이제는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알게 됐단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자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화상통화를 하며 한국 캐나다 청소년 테크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월 1회 온라인 미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주 양국 학생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학교의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문화적 차이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공유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급식실에서는 김치를 찾는 학생들이 늘어났죠. 밴쿠버 청소년 IT 콘퍼런스에서 연사로 서게 된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1년 전만 해도 저는 제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계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가진 차이는 약점이 아닌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3주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판교의 스타트업에서 만난 청년들의 열정, 순천에서 느낀 뿌리의 소중함, 그리고 준호를 통해 배운 진정한 리더십.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이중 문화의 배경이 자랑스럽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요. 준호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요. 작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만의 특별한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저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색깔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든 김이고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